안녕하세요. 오늘은 MD바이스 이 기업의 투자 매력도를 한번 다각도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은 기업 분석 보고서, 또 최신 뉴스, 재무 자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요. 핵심 사업은 뭔지, 성장 가능성은 또 어떤지, 그리고 바로 어제죠. 9월 16일 주가 움직임 배경과 잠재 리스크까지 투자에 꼭 필요한 정보들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분석에서는 그 MD바이스의 사업 모델, 그리고 재무 상태, 현재 상황을 좀 보고요. 시장에서의 경쟁력, 최근 뉴스들, 특히 어제 주가 변동 요인, 이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볼게요. 그래서 이 정보들이 결국 투자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뭘 주의 깊게 봐야 할지,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일단 MD바이스, 이게 어떤 회사인지 기본 정보부터 봐야겠죠. 2009년에 설립됐고 처음에는 PCB, 그 인쇄 빼로기판 사업을 했군요. 네, 맞아요. 그러다가 2014년부터 SSD, 그러니까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전문 기업으로 완전히 바꿨죠. 아, SSD,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 이걸 조합해서 완제품 만들고 설계, 제조, 판매까지 다 한다 이 말이네요. 네, 그렇죠. 2024년에 사명도 바꿨어요. 메가 일렉트로닉스에서 지금의 MD바이스로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코스닥 상장했고요. 그렇군요. 여기서 핵심은 SSD 사업 중에서도 특히 이제 기업용 SSD에 아주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 2024년 매출 보면 무려 96.8%가 여기서 나왔어요. 96.8%요? 와, 거의 전부네요. 네. 물론 뭐 일반 소비자용 제품이나 아니면 BGA 타입이라고 해서 그 기판에 바로 붙이는 초소형 SSD 라인업도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2014년에 SSD 기술 개발 시작해서 2019년에 상업화하고 2023년에는 기업용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사업을 잘 넓혀왔다는 그 이력이죠. 기존 사업도 괜찮아 보이는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다는 점, 이게 진짜 흥미로운데요. 차세대 HBM, 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에 꼭 필요하다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에 뛰어들었다고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 그 하이브리드 본딩. 이게 기존에는 반도체 칩 연결할 때 작은 돌기, 범프 같은 걸 썼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칩이랑 칩을 직접 구리선으로 연결하는 기술이에요. 뭐랄까, 레고 블록을 접착제 없이 바로 딱 붙이는 느낌. 아하. 네. 중견의 연결 구조가 없어지니까 데이터 이동 속도는 당연히 훨씬 빨라지고 전력 소모는 줄어들죠. 특히 AI 연산처럼 엄청난 데이터를 빨리 처리해야 하는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 여기서는 이 기술이 성능을 정말 극대화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큰 기업들도 다 주목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 개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MD바이스의 글로벌 전략하고도 이어진다고요? 그렇죠.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외 시장을 뚫는 거죠. 대표적인 게 그 중국 정부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 동수서산. 여기에 SSD 공급업체로 선정된 거예요. 동수서산이요? 그게 뭔가요? 아, 중국 동부 지역 데이터를 서부 지역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처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기업용 SSD가 엄청나게 필요할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선정됐다는 건 기술력, 공급 능력 다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와, 그럼 중국 시장에서 입지가 더 강해지겠네요. 네,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이것 말고도 유럽 시장 진출도 보고 있고 또 중국의 H3C라는 큰 IT 기업 외에 새로운 해외 고객 뚫으려고 노력 중이고요. 내년 2025년에는 자회사 설립해서 사업을 더 넓힐 계획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야, 성장 스토리는 정말 매력적이네요. 근데 이제 실제 성과, 숫자를 좀 봐야겠죠. 근데 2023년 실적 자료 보니까 이게 좀 혼란스러운데요? 네, 어떤 부분이요? 한 자료에서는 매출 483억 원에 영업이익 91억 원,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다른 자료를 보면 같은 해 매출이 99억 원에 영업손실 47억 원, 순손실 73억 원, 완전히 반대 결과가 나와 있어서요. 아, 그 부분.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2023년 실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반된 정보가 있다는 건 이 회사의 과거 재무 상태나 성장 과정을 판단하는데 좀 혼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믿어야 할지 좀 난감할 수 있죠. 네, 이게 뭐 단순 회계 처리 방식 차이인지 아니면 뭐 상장 준비하면서 특정 사업부를 정리했거나 합병 같은 게 있었는지 그 원인을 좀 명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2024년 이후에 그 가파른 성장 전망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지 그걸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죠. 맞아요. 2024년 이후 실적은 그래도 비교적 일관되게 좋아 보이긴 하네요. 1분기에 매출 200억, 영업이익 한 50억 정도, 2분기엔 매출이 253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26%나 늘었고 순이익도 10억 넘게 했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전체로는 매출 한 480억대, 영업이익 한 50억 수준, 이렇게 큰 폭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2025년 전망은 더 공격적이에요. 키움증권 리포트를 보면 매출 940억 원, 전년 대비 거의 95% 성장하는 거죠. 영업이익은 155억 원, 전년 대비 212% 성장,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와, 95%, 212%. 엄청나네요. 그렇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 2023년의 불확실성, 이걸 꼭 염두에 둬야 합니다. 손실 기록한 자료 기준으로 보면 2023년 말에 자산이 한 304억 원, 부채 258억 원, 자본 46억 원, 자산하고 자본이 그 전년보다 줄었어요. 현금성 자산은 한 44억 원 정도였고요. 부채 비율도 좀 이상해요. 2023년 말 기준으로는 556%로 엄청 높았다는 자료, 손실 기준이 있는데 같은 해 3분기 말에는 40.7%까지 확 낮아졌다는 정보도 있거든요. 네, 그것도 좀 확인이 필요하죠. 개선 추세 자체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큰 차이랑 2023년의 진짜 재무 상태가 어땠는지는 여전히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손실 기록 자료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58.4%, 아주 낮았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이후의 실적 턴어라운드, 그리고 가파른 성장 전망, 이게 분명 매력적이긴 한데 그 기초가 되는 2023년 재무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이 상반된 정보의 실체를 확인하고 2024년 턴어라운드가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3.7배에서 6.4배 수준이라는데 이게 어떤 의미죠?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 가치로 나눈 거잖아요.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나 높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3배에서 6배 수준이면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보통 현재 자산 가치보다는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아주 크게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죠. 성장 기대감. ROE도 12%에서 20% 수준으로 제시된 자료도 있던데 이것도 그럼 미래 전망치를 반영한 건가요? 2023년 마이너스랑 너무 다른데요. 네, 그 ROE 수치는 2024년 이후의 흑자 전환, 그리고 높은 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기반으로 계산된 걸로 보입니다. 미래 예상 실적을 반영한 값이죠. PER, 주가 수익 비율도 28배에서 41배 정도로 동종업계보다 좀 높은 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래의 높은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미리 반영된 결과라고 봐야 합니다. 요약하면 시장은 2023년의 그 불확실성보다는 미래 성장 스토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신호군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주 구성을 보니까 조우경 대표이사 외 5인이 한 31.5% 가지고 있고 최근에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좀 보이네요. 외국인 지분율은 아직 1.4% 정도로 낮고요. 기관 매수세 유입은 수급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죠. 다만 전체 유토 가능한 물량이나 또 상장할 때 부여된 스톡 옵션, 신주 인수권 이런 것들이 나중에 행사될 가능성, 즉 잠재적인 매도 물량 출의 가능성도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자, 그럼 가장 최근의 시장 움직임과 뉴스, 특히 어제 2025년 9월 16일 주가 움직임과 그 배경, 이게 투자 판단에 중요할 텐데요. 어제 종가가 18,230원, 전날보다 올랐죠. 네, 맞습니다. 어제 고가는 18,700원이었고 저가는 17,650원이었습니다. 이 상승의 주된 이유는 그 지난 9월 12일에 발표된 중국 동수서산 프로젝트 SSD 공급업체 선정. 이게 아주 강력한 호재였는데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지고 또 HBM 관련해서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 기대감, 이것도 계속 주가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동수서산 호재랑 HBM 기대감. 네, 여기에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해 준 것도 상승을 좀 뒷받침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어제 위셰욱 감사라는 분이 주식 9,000주를 팔았다는 공시도 있었잖아요. 근데 주가에는 별 영향이 없었나 보네요. 네, 보통 내부자 매도는 좀 안 좋은 신호로 보는데 이번 경우는 그 매도 물량 자체가 전체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에 비해서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 시장을 이끌던 동수서산 수주나 HBM 기술이라는 테마의 힘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뭐 거의 없었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테마의 힘이 더 컸다. 그 외 최근 뉴스로는 9월 12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닷새 연속 순매수했다는 거. 네. 6월에는 중국 H3 말고 새로운 해외 고객 확보 소식도 있었고 7월에는 상장 주관사였던 삼성증권이 신주 인수권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었네요. 네. 특히 그 주관사가 신주 인수권을 확보했다는 건 회사의 장기 성장 가능성을 좀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시그널로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어제 주가 상승은 동수서산, HBM 기대감, 그리고 기관 매수세 이 세 가지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MD바이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더 큰 그림, 외부 환경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중국 정책 영향력이 엄청 커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제일 직접적인 건 역시 동수서산 프로젝트죠. 중국 정부가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관련 SSD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중국 제조 2025 후속으로 나오는 첨단 반도체 육성 정책이나 아니면 오래된 IT 기기 바꾸도록 지원하는 이구 헌신 정책 같은 것도 간접적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고요. 미중 무역 갈등이라는 변수는 어떻게 작용하고 있나요? 여기 자료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규제 때문에 중국 시장 활동에 제약을 받으면서 오히려 MD바이스 같은 기업한테 중국 내 점유율 확대 기회가 생겼다는 분석도 있네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가치 판단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공된 분석 내용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외부 환경 요인들은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특정 테마랑 연결돼서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경향이 있잖아요. MD바이스는 당연히 반도체 테마, 특히 SSD랑 HBM 관련지로 묶이고요. AI 성장 수혜주로도 엮이죠. 아, 그렇죠.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때문에 AI 테마로도 부각되고 또 동수서산 수혜주처럼 중국 매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 중국 관련 테마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정말 다양하게 걸쳐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올해 상반기 상장했으니까 신규 상장주 테마 영향도 받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이 MD바이스가 가진 차별화된 강점, 이건 뭘까요? 기술력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고성능 저전력 SSD 설계 능력, 또 고객 요구에 맞춰서 설계하고 제조하는 능력, 그리고 미래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개발, 이런 것들이 강점이죠. 2017년에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BGA SSD를 독자 개발했다는 이력도 있고요. BGA SSD가 정확히 뭐죠? BGA SSD는 볼 그리드 어레이의 약자인데요. 우리가 보통 아는 카드 형태가 아니라 반도체 칩처럼 메인보드에 직접 납땜해서 붙이는 아주 작은 SSD입니다. 아, 직접 붙이는 거. 네, 노트북이나 태블릿 아니면 뭐 인베디드 시스템처럼 내부 공간이 아주 좁은 기기에 주로 쓰여요. 이걸 독자 개발했다는 건 그만큼 소형화, 집적화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력 말고 또 다른 강점은요? 주요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하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어서 원자들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공급망 관리 능력, 이것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이미 확보한 중국 기업용 SSD 시장 입지, 그리고 이걸 발판 삼아서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전략도 중요해 보이고요. 이런 강점들을 바탕으로 한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인 시장 환경 자체는 좋아요. 데이터 센터 계속 늘어나고 클라우드 서비스 커지고 AI 산업 발전하고 다 SSD 수요를 이끌 요인들이거든요. 특히 동수서산 프로젝트는 MD바이스한테는 정말 큰 성장 기회가 될 겁니다. 만약에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 개발하고 상용화까지 성공한다면 기술적인 혜자, 그러니까 경쟁 우위를 더 확고히 하면서 기업 가치를 한 단계 더 올릴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아까 살펴본 2024년, 2025년의 그 가파른 실적 성장 전망이 이런 긍정적인 전망을 뒷받침하는 거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재무 데이터의 불확실성, 이건 계속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투자 관점에서 최종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SD 시장 성장,
HBM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신기술 모멘텀, 중국 동수서산 프로젝트 수혜, 그리고 강력한 시장 입지, 이런 긍정적인 성장 동력은 분명히 있네요. 네.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는 이런 성장성에 좀 주목하는 장기적인 접근이 유효해 보인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변동성이 아주 커진 상태예요. 맞아요. 그래서 섣불리 따라 사기보다는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전문가 추천가가 12,000원대였고 최근 급등세를 생각하면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사이 이 정도를 분할 매수 시작 구간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죠. 물론 이건 특정 시점의 분석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셔야 하고요. 네, 참고 자료로만. 성장성 이면의 위험 요인들도 반드시 짚어야겠죠. 가장 큰 리스크는 역시 그 높은 중국 의존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매출의 95.7% 거의 다 중국에서 나왔어요. 이건 중국 내 시장 상황이나 정책의 변화면 실적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해지거나 미국이 추가로 중국 반도체 규제를 강화한다면 이건 MD바이스한테는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 위험도 무시 못하겠고요. 네, 달러로 결제하는 비중이 높아서 원달러 환율 변동이 손익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한 분석에 따르면 환율 10% 떨어지면 약 10.5억 원 손실이 날 수도 있다고 해요. 10억 넘게요? 네. 크네요. 네. 그리고 상장 과정에서 발행된 스톡 옵션이나 신주 인수권, 이게 나중에 행사되면 주당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위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산업 자체의 특성상 설계나 제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 이런 기술적 위험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MD바이스는 기업용 SSD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입지를 바탕으로 AI, 데이터 센터 성장 트렌드의 수혜를 입을 잠재력이 큰 기업이다.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신기술 개발도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2024년 이후의 실적 전망은 매우 밝지만 그 2023년 재무 데이터의 불확실성, 이건 꼭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주가는 높은 성장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지만 동시에 높은 중국 의존도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도 함께 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 질문입니다. MD바이스가 현재의 이 압도적인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지정학적 위험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단순히 다른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는 것 말고 예를 들어 특정 중국 고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든지 아니면 기술 포트폴리오를 확장해서 SSD 외에 다른 반도체 솔루션으로 나아간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초기 신호들은 과연 무엇일지 앞으로 꾸준히 추적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제공해주신 자료에 기반한 분석이고요. 절대 투자 추천이 아니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 결정은 계속 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중한 판단하에 내리시길 바랍니다.